사실 총선 때 저도 이제 비판한 적이 있는데 당이 어려울 때 험지에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천 타령하면서 뭐 황교안 후보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탈당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또 대구까지 가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얼마나 심했는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정말 손가락질하고 또 심지어는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 빨간 옷을 입고 꿋꿋하게 4%의 지지율에서 끝까지 이렇게 후보가 돼서 뛰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그때 안철수 후보 쪽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 이후에 한동안 문재인 정권이 80%의 국정 지지율 넘나들 때도 그때도 당을 이렇게 당대표를 하면서 혼자서 욕을 다 먹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희생이 아니면 뭐냐 도대체. 이제 중도층들이 볼 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분이 이제 나와서 했던 그 대표적으로 꽂히는 공약들 보게 되면 네네네. 사형제를 부활을 하겠다, 핵무장을 하겠다, 핵 개발을 하겠다라든지, 그다음 민주노총을 긴급재정 명령권을 동원해서 해체를 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을 부활하겠다라든지, 또는 산업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거 폐지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비전이 과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홍 후보의 미래는 그럼 우리 사회가 이미 지나버린 그 과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비전이 사실은 과거로 가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고 정말 대통령이 되면 사형 집행하실 건지. 흉악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도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재론의 여지가 없고 확실한 흉악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민심하고 다르고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고 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집행인데 이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핵무장 같은 경우에도 핵무장 당장 한다가 아니라 이런 거죠. 지금 아무런 대안 없이 사실은 북핵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장평화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장을 하는 게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어쨌든 우리가 핵무장 못할 게 뭐가 있냐. 다만 이것은 미국하고의 이런 어떤 전 세계의 어떤 협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우리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배짱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일부에서 주호영 의원이 그 여론조사상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서시는 게 역선택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서 어떤 발언하시겠습니까? 본선에서는 다 민주당 찍을 분들이 네. 본선에서 민주당 찍을 분들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분 사이에 조사를 할 때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선택을 해서 저는 그게 아직도 그런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역선택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저도 민주당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홍 후보가 더 버거운 상대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왜 윤 후보를 더 공격을 많이 하냐? 그 전까지는 윤 후보 1등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와서는 또 뭐냐면 윤 후보하고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민주당은요. 이게 그냥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에 기인한 그런 어떤 적대감이지, 윤 후보가 무서워서, 혹은 더 본선에서,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홍 후보는, 20대, 30대, 지금 심지어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40대, 50대까지 지지가 확장이 되고, 분명히, 이재명 후보보다, 20, 30대에서 더 호감도가 높고 오히려 윤 후보는 20, 30대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호감도가 더 낮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홍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더 경쟁력이 있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20, 30대를 누가 잡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인데 이미 20, 30대의 열렬한 지지를 잡고 있는 홍 후보가 훨씬 더 걱정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그것은 본선에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선에서는 제 얘기는 예선에서는 여전히 당심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데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심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게 현실이고 지금 뭐 의원님께서는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당원도 이길 수도 있다, 뭐 이기고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 지금 하셨는데. 네, 최근에. 네. 근데 어쨌건 당심이 승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 후보는 그래서 뭐 전두환 씨 5.18 뭐만 빼고는 이런 발언도 하셨고 뭐 개 문제와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반문 정서 결집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당심을 잡는 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뚜렷하게 당심과 저희는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당심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가 당이 이제 탄핵 이후에 굉장히 이제 몰락의 위기를 겪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당이 어떻게 해야 개혁이 되겠느냐.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되지 않으면 당이 바뀌지 않는데 지금 이 20, 30대가 반드시 국힘의 지지자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20, 30대가 지금 20, 30대의 구심점이 되어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싸우고 또 그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럴 때 20, 30대가 비로소 우리 정치에서 주인공이 되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주력 지지층으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정말 국민의힘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홍준표 후보의 이러한 점, 이 20, 30대 또 더 나아가서 40, 50대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이런 지지를 결코 이번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줄 세우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당내 의원들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그동안에 또 좋은 역할들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지난번 이준석 대표를 뽑았을 때도 그렇죠. 뭔가 획기적으로 당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층층 시야로 이렇게 쌓여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정치적 빚인데 이렇게 지나치게 메모드급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대적 흐름하고 맞느냐. 그리고 꼭 일부에서 그럴 이제 필요가 있느냐. 주호영 의원이 어. 원래 이제 딱 홍 후보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 윤 후보에게도 많이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리더십이 부족하고 동료 후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독선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홍준표 후보를 좀 가까이서 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분이 이제 저는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홍 후보께서는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하세요. 네.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쭉 들으시다가 마지막에 결정은 본인이 내리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르고 또 저 같은 경우 우리 선대위원장이나 본부장들하고 직접 SNS로 톡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 네. SNS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젊은 사람하고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사실은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 특히 같은 연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연세는 많으시지만 문화나 정서가 사실 저하고 비슷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또 굉장히 튀기도 하고 좀 농담 비슷하게 약간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동안에 권위적인 그런 어떤 의전 이런 데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대통령 후보를 만들 때 그동안에 보면 누군가를 옹의를 해서 그 주변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사실 호가호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볼 때 홍 후보는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호가호위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본인의 실력으로 홍 후보한테 인정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냉정하세요. 그런 면에서. 예. 예. 이거 진중권 작가. 그 윤석열 후보가 막 흔들리는데 그리고 뭐 여론조사상에서도 이제 앞서는 윤석열 후보의 앞서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민심이죠. 그 민심이 근데 당심까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사실 영향을 끼치는데 좀 차단됐다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그쪽 사람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그 당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홍 후보에 대한 평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그 태도, 홍 후보의 했던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어려운 시기에 당의 어려운 시기에 그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웠던 것은 사실 윤석열 총장이 혼자 하다시피 했고 그때 사실 총선 때 저도 이제 비판한 적이 있는데 당이 어려울 때 험지에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천 타령하면서 뭐 황교안 후보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탈당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또 대구까지 가고 거기서 당선돼가지고 다시 네. 들어오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이분이 과연 지도자로서 네. 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정신이 있는 건가 여기다 굉장히 회의감들이 좀 네, 있었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사실은 민심이 이제 당심으로 오는 것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하더라고요. 위원장님 그 답변해 이제 주세요. 제가 왜 홍 후보를 돕기로 했느냐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그때 제가 홍 후보를 봤죠. 이렇게 현장에서요. 근데 그 당시 아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얼마나 심했는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정말 손가락질하고 또 심지어는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홍 후보가 그래도 그 빨간 옷을 입고 꿋꿋하게 4%의 지지율에서 끝까지 이렇게 후보가 돼서 뛰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그때 안철수 후보 쪽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아니 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게 그냥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 이미지를 보자면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그 이후에 한동안 문재인 정권이 80%의 국정 지지율 넘나들 때도 그때도 당을 이렇게 당대표로 하면서 혼자서 욕을 다 먹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희생이 아니면 뭐냐 도대체. 그때 아무도 안 나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 위장평화 공세니 뭐니 하면서 홍 후보께서 말씀하신 얘기들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때는 막말로 치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또 이후에 또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아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연애를 할 때도 그렇지만 그 밖에서 이렇게 참 한눈을 막 팔지 않습니까? 뭐가 다 좋아 보이죠. 새로운 것들이. 그러나 알고 보면 알고 보니까 우리 조강지처가 알고 보니까 밖에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밖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가 다시 조강지처다.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내 조강지처가 제일 나았구나. 그런데 이게 조강지처가 밖에서 인기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인기가 많은 그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그런 시간이 현상이 없으세요? 일어난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네. 최근 이제 저희 방송에서 김경진 전 의원이 연락을 시도했다가 네. 안 되고 거절당했다 이렇게 해서 또 홍준표 캠프에서는 거짓말을 내켜 이제 반박하셨잖아요. 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만약 최종 후보가 되실 경우에 네.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신지. 네, 그런 이제 그 말은 이제 김영진 의원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네. 홍 후보도 이제 자존심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두 분이 워낙 약간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이렇게 굉장히 노련하고 그러면서 자존심 세고 또 남한테 휘둘리기 싫어하고 예. 이런 게 있으세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에게. 네네 김종인 대표 문제를 네네. 근데 홍 후보는 이 본선을 가게 되면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어쨌든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겠죠. 아마 이렇게 대답은 뭐라고 하셨나요? 예? 그 말씀을 들으신 후보님은 만나보시겠다라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본선에 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더니 예. 그건 열려 있다고 말씀을 열려 있다?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워낙 기가 이렇게 세시고 막 서로 그러다 보니까 좀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권 교체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분이 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흔쾌히 도와주시지 않을까. 의원님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 단일화 제안 이런 거 했다는 얘기가 막 엄청 돌았는데 실제로 캠프 안에서 논의가 됐거나 홍준표 후보님이 요 관련된 무슨 좀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하시기 아니요. 어렵겠지만. 홍 후보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고요. 네. 또 우리 캠프 안에서도 선대본 회의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예.